지금 당신은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고 계시나요?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만 빨리 걸어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서 혹시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리가 저리고 차가워져서 혈관이 막힌 건 아닌지 걱정되지만 심장 수술이나 혈관 수술이라고 하면 너무 무서워서 병원 가기를 계속 미루고 계시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증상들을 방치하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심장외과 수술에 관한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가슴 통증이나 혈관 문제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제 정보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증상일 때 응급실로 가야 하는지, 심장 수술과 혈관 수술은 언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수술 후 어떻게 관리해야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심장과 혈관을 평생 건강하게 지키는 비밀스러운 생활 습관까지 상세히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 정보를 듣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 통증을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근육통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다가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매년 수만 명에 이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없이는 어느 날 갑자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분 동안 여러분의 심장과 혈관을 지킬 수 있는 생명을 구하는 정보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심장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호는 가슴 통증입니다. 가슴 중앙이나 왼쪽 가슴에서 조이거나 압박하는 듯한 통증이 5분 이상 지속된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특히 왼쪽 어깨나 팔, 목, 턱으로 퍼지는 통증이 함께 나타나면 더욱 위험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심한 호흡 곤란입니다. 평상시에 문제없이 할 수 있었던 활동을 할 때, 갑자기 숨이 차고 누워있을 때보다 앉아있을 때 숨쉬기가 편하다면 심장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한 어지럼증과 실신입니다.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심한 어지럼증이 반복된다면 심장 리듬에 이상이 있거나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리와 발목의 붓기입니다. 양쪽 다리가 동시에 붓고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자국이 오래 남는다면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펌프질하지 못하는 심부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극도의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쉬었는데도 계속 피곤하고 평상시 할 수 있었던 일상 활동도 힘들어진다면 심장 기능 저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72세 정모 할아버지는 처음에 가슴이 답답한 정도였는데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라고 넘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밤에 숨이 차서 잠을 못 이루게 되었죠.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서 검사해보니 심장 혈관 3곳이 90%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의사는 하루만 더 늦었다면 대형 심근경색이 올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혈관 수술이 필요한 위험 신호들. 이제 혈관 문제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리 통증과 보행장애입니다. 걸을 때 종아리나 허벅지에 쥐가 나는 듯한 통증이 생기고 쉬면 나아지지만 다시 걸으면 아픈 증상이 반복된다면 다리 혈관이 막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다리의 색깔 변화입니다. 다리가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하게 변하고 만져보면 차갑다면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것입니다. 발가락이나 발등에 작은 상처가 몇 주가 지나도 낫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된다면 혈액순환 장애의 신호입니다. 네 번째는 발가락의 감각 이상입니다. 발가락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고 심하면 검게 변하기 시작한다면 즉시 혈관외과를 찾아가야 합니다. 목혈관의 경우에는 다른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한쪽 팔다리에 힘 빠짐, 말이 어둔해짐, 시야 장애 등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68세 김모 할머니의 경우 처음에는 다리가 조금 저린 정도였는데 혈액순환이 안 되나 보다 하고 파스만 붙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걷기가 힘들어지고 발가락 끝이 검게 변하기 시작해서 병원을 찾으셨죠. 검사 결과 다리로 가는 주요 혈관이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응급으로 혈관 우회수를 받으셔서 다행히 다리를 살릴 수 있었지만 조금만 더 늦었다면 다리를 절단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관상동맥 우회술의 모든 것. 심장 수술 중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관상동맥 우회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혔을 때 다른 혈관을 이용해서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수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외순환을 이용한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심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인공심폐기를 사용해서 수술하는 방법으로 복잡한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두 번째는 심장이 뛰는 상태에서 하는 무펌프 수술입니다. 심장을 정지시키지 않고 뛰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방법으로 회복이 빠르고 합병증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우회 혈관으로는 주로 세 가지를 사용합니다. 가슴 안쪽의 내유동맥, 팔의 요골동맥, 다리의 복제정맥을 주로 사용하는데 내유동맥이 가장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 시간은 보통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리고 막힌 혈관의 개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75세 박모 할아버지는 3개 혈관이 모두 막혀서 3중 우회수를 받으셨습니다. 수술 전에는 계단 한 층도 오르기 힘드셨는데 수술 후 3개월이 지나자 산책을 1시간씩 하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하세요.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수술 받기 전에는 숨 쉬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20년은 젊어진 기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판막 수술과 대동맥 수술.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을 때 시행하는 판막 수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장에는 4개의 판막이 있어서 혈액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조절합니다. 이 판막들이 제대로 열리지 않거나 완전히 닫히지 않으면 수술이 필요합니다. 대동맥 판막 수술이 가장 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대동맥 판막이 석회화되어 좁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판막을 교체하거나 확장하는 수술을 합니다. 최근에는 개용하지 않고 카테터를 통해 판막을 삽입하는 TAVI 시술도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승모판 수술도 자주 시행됩니다. 승모판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서 혈액이 역류하는 경우에 판막을 수선하거나 교체합니다. 인공 판막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계 판막은 오래 지속되지만 평생 혈전 방지제를 복용해야 하고 생체 판막은 혈전 방지제가 필요 없지만 10에서 15년 후에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동맥 질환 수술도 중요합니다. 대동맥이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경우에는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동맥 박리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혈관 우회술과 스텐트 시술. 혈관이 막혔을 때 시행하는 치료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혈관 치료에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물 치료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혈관을 넓혀주는 약물이나 혈전을 녹이는 약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관 성형술과 스텐트 삽입술입니다. 카테터를 통해 좁아진 혈관을 풍선으로 넓히고 스텐트라는 금속 그물망을 넣어서 혈관이 다시 좁아지지 않도록 하는 시술입니다. 세 번째는 혈관 우회술입니다. 막힌 혈관 부위를 피해서 다른 혈관이나 인공혈관을 연결해서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다리 혈관 우회술의 경우 주로 복제정맥이나 인공혈관을 사용합니다. 목혈관의 경우에는 경동맥 내막 제거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혈관 안쪽에 쌓인 기름때를 직접 제거하는 수술로 뇌졸중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치료 방법 선택은 혈관의 위치, 막힌 정도, 환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65세 최모 할아버지는 다리로 가는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인공혈관을 이용한 우회수를 받으셨습니다. 수술 전에는 50m도 걷기 힘드셨는데 수술 후에는 2km씩 산책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다리를 자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다. 수술받고 나니까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잠깐,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고 계신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슴 통증이나 다리 저림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술 전 준비와 검사. 심장이나 혈관 수술을 받기 전에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것은 정밀 검사입니다. 심전도, 심초음파, 관상동맥 조영술, CT, MRI 등을 통해 심장과 혈관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혈액 검사도 중요합니다. 혈당, 콜레스테롤, 신장 기능, 간 기능, 혈액 응고 기능 등을 모두 확인해서 수술에 문제가 없는지 판단합니다. 폐기능 검사도 필수입니다. 전신마취와 인공호흡기 사용에 따른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서 폐활량과 폐기능을 측정합니다. 수술 전 생활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 과정과 회복 단계. 실제 수술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술 당일에는 먼저 전신마취를 시행합니다. 마취과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안전하게 마취를 유지합니다. 심장 수술의 경우 가슴 정중앙을 절개합니다. 흉골을 세로로 잘라서 심장에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최소 침습 수술로 작은 절개를 통해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의 경우 먼저 우회에 사용할 혈관을 채취합니다. 가슴의 내유동맥, 다리의 복제정맥, 팔의 요골동맥 등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체외순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공심폐기에 연결한 후 심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킵니다. 그리고 막힌 혈관을 우회하는 새로운 통로를 만들어줍니다. 판막 수술의 경우에는 해당 판막을 수선하거나 새로운 인공판막으로 교체합니다. 수술이 끝나면 심장 기능을 회복시키고 체외순환을 중단합니다. 출혈이 없는지 확인한 후 가슴을 닫고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수술 시간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립니다. 일반 병실에서의 재활 과정.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부터는 본격적인 재활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침상에서의 활동입니다. 처음에는 침대에서 팔다리를 움직이는 운동부터 시작합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근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앉기 연습입니다. 침대 모서리에 앉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서기와 걷기입니다.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일어나서 몇 걸음씩 걷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계단 오르기입니다. 퇴원 전에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연습도 해야 합니다. 호흡 재활도 중요합니다. 심호흡 운동을 통해 폐활량을 회복하고 가래가 생기지 않도록 기침 운동도 배웁니다. 영양 관리는 회복의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미음이나 죽부터 시작해서 점차 일반 음식으로 바꿔갑니다. 염분 제한, 수분 조절 등의 식이 지침을 배워야 합니다. 상처 관리도 배워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슴의 수술 부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언제 샤워가 가능한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연락해야 하는지 등을 상세히 교육받습니다. 입원 기간은 보통 7일에서 14일 정도이지만 수술의 종류와 회복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병증 예방과 대처법.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과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합병증은 부정맥입니다. 수술 후 일시적으로 심장 리듬이 불규칙해질 수 있는데 대부분 약물 치료로 호전됩니다. 감염도 주의해야 할 합병증입니다. 수술 부위에 세균이 들어가면 염증이 생길 수 있어서 상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의사의 지시대로 항생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출혈 합병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계속되면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혈전 방지제 복용량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뇌졸중이나 신장 기능 저하 같은 심각한 합병증도 드물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합병증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처방받은 약물을 정확히 복용해야 합니다. 혈전 방지제,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등을 빠뜨리지 말고 드세요. 둘째,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수술 후 2주,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검사를 받아서 회복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감염 예방에 신경 써야 합니다. 치과 치료를 받을 때는 미리 의사와 상의하고 상처가 생기면 즉시 소독해야 합니다. 넷째, 과도한 활동은 피해야 합니다. 무거운 물건 들기, 격렬한 운동 등은 6개월 정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응급 상황을 인지해야 합니다. 심한 가슴 통증, 호흡곤란,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심장과 혈관 건강 지키는 예방법. 이제 심장과 혈관을 평생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첫 번째는 금연입니다. 담배는 심혈관 질환의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2에서 3배 높아집니다. 지금이라도 금연하시면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주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하시면 심장 기능이 강화되고 혈관도 건강해집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비만은 심장에 부담을 주고 고혈압, 당뇨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충분한 휴식과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은 심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심장 건강에 좋은 식이요법, 심장과 혈관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정어리 등의 등푸른 생선을 주 23회 드시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등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는 베리류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등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노화를 방지합니다. 네 번째는 녹색잎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등에는 엽산과 칼륨이 많아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통곡물입니다. 현미, 귀리, 통밀 등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여섯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올리브 오일을 요리에 사용하면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육류, 트랜스지방이 든 가공식품, 나트륨이 많은 짠 음식, 당분이 많은 음료수 등은 가급적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300mg 이하로 제한하시고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재료로 직접 조리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응급상황 대처법. 심혈관 응급상황에서의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의 증상을 정확히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슴 중앙의 압박감이나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20분 이상 지속되고 식은땀, 메스꺼움, 호흡곤란이 함께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통증이 왼쪽 팔, 어깨, 목, 턱으로 퍼지는 경우에는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응급처치 방법도 알아두세요.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편안한 자세로 앉히고 옷을 느슨하게 해서 호흡을 편하게 해주세요.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받아 가지고 다니시는 분은 혀 밑에 넣어서 녹여 드세요. 아스피린이 있다면 하나를 씹어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의식을 잃은 경우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가슴 중앙을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5cm 깊이로 압박하세요.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법에 따라 작동시키세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한쪽 마비, 언어장애, 시야장애, 심한 어지럼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가족과 주변의 도움. 심혈관 질환 환자에게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을 때는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큰 힘이 됩니다. 환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술 전 준비 과정에서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 운동, 식이요법 등을 가족이 함께 실천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에는 재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해 주시고 처방된 약물을 빠뜨리지 않고 복용하도록 도와주세요. 정기 검진도 꼭 챙겨주시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응급처치법도 미리 배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준비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저염, 저지방 식단으로 맛있게 요리해서 환자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희망적인 미래.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심혈관 질환의 치료 성과는 계속 향상되고 있습니다. 최소 침습 수술, 로봇 수술, 3D 프린팅 기술 등 첨단 기술들이 도입되면서 수술의 안전성과 정확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새로운 약물들도 계속 개발되고 있어서 수술 없이도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생의학 분야에서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심장 재생 치료도 연구되고 있어서 미래에는 더욱 획기적인 치료법들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의 심혈관 질환은 충분히 치료 가능합니다. 실제로 심장 수술을 받으신 많은 분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것입니다. 의료진을 믿고 가족의 도움을 받으면서 꾸준히 노력한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 혹시 주변에 가슴 통증이나 혈관 문제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오늘 심장외과 수술에 관한 소중한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심장 수술과 혈관 수술이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 수술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건강한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 그리고 꾸준한 관리입니다. 의심 증상이 있으시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도 나누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경외과 수술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뇌종양과 뇌혈관 수술, 그리고 척추 수술이 언제 필요한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수술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두통, 어지럼증, 목과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뇌와 척추는 우리 몸의 중추 신경계로 조금의 문제라도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계속해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심장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